태종 이방원 용의 일생 제1장 함흥의 아이 1367년 5월 함흥부 후주의 한 사가에서 사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신의왕 후 한씨가 낳은 다섯째 아들 뒷날의 태종이었다. 아버지 이성계는 이미 고려 조정에서 이름을 떨치던 무장이었으나 이 다섯째 아들에게는 유독 마음이 갔다. 다른 아들들이 활과 말을 벗삼을 때 이 아이는 책을 벗삼았다. 20살이 채 되기 전에 고려의 과거에 급제하니 무인 집안에서 나온 문과 급제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그가 자란 시절의 고려는 이미 기울어가는 나라였다. 정사는 어지럽고 백성은 떠돌았다. 어린 방언의 가슴 속에는 일찍부터 이 세상을 구제하겠다는 뜻이 자리 잡았다. 아버지를 따라 명나라 서울에 사신으로 다녀오기도 하고 벼슬은 밀직사 대원에까지 올랐다. 재주와 야심을 함께 갖춘 청년이었다. 제2장 병상의 아버지 그리고 칼을 뽑다. 1392년 봄 이성계가 서쪽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개경으로 실려온 아버지는 병상에 누웠고 방언은 어머니의 3년상 중임에도 여막을 뛰쳐나와 아버지 곁을 지켰다. 바로 이 틈을 노린 것이 공양왕을 둘러싼 구세력이었다. 이성계가 쓰러진 지금이야말로 그 세력을 뿌리 뽑을 기회라 여긴 자들이 은밀히 움직였다. 방언은 이 기밀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선수를 쳐서 반대파의 우두머리 정몽주를 제거했다. 고려 왕조의 마지막 버팀목이 선족교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해 가을 방언은 여러 장수와 재상들과 뜻을 모아 아버지를 새 나라의 임금으로 추대했다. 집을 바꾸어 나라를 만들었다는 표현 그대로 역성혁명이 완성된 것이다. 새 왕조 조선이 열리고 방언은 정한군에 봉해졌다. 제3장 명나라 황제 앞에 선 아들 1394년 여름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조선의 국왕의 친아들을 사신으로 보내라 요구했다. 껄끄러운 요구였다. 외교적 실수 하나가 곧 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시절이었다. 이성계는 여러 아들 중 경서에 밝고 예에 통달한 방언을 택해 명나라로 보냈다. 남경에 이른 방언은 명황제 앞에서 조선의 사정을 조리 있게 아뢰었고 까다롭기로 소문난 주원장의 마음을 움직였다. 황제는 이례적으로 후한 예우를 갖춰 그를 돌려보냈다. 이 한 번의 외교로 방언은 국가의 위기를 구한 왕자라는 명성을 얻었다. 제4장 형제의 피, 두 번의 정변 제1차 왕자의 난 1398년 이성계가 노환으로 자리에 눕자 권신들이 어린 서자를 끼고 정권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방언은 다시 한번 기밀을 밝혀 이들을 제거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뜻밖의 선택을 한다. 공로로 따지면 자신이 세자가 될 만했으나 굳이 사양하고 둘째 형 방과를 추대한 것이다. 형을 밀어올리고 아우가 물러선다는 이 장면은 냉혹한 권력 투쟁의 한복판에서 방언이 스스로 명분을 챙기는 정치적 감각을 보여준다. 왕위에 오른 정종은 피비린내 나는 경복궁을 버리고 개경으로 수도를 옮겼다. 제2차 왕자의 난 1400년.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1400년 정월 역신박포가 방언의 형 방간을 부추겨 반란을 일으켰다. 형제끼리 칼을 겨누는 참혹한 싸움 끝에 방언이 승리했다. 그는 박포는 처형했지만 친형 방간은 죽이지 않고 유배 보내는데 그쳤다. 의친의 정을 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골육상잔의 피바람 속에서도 마지막 선은 넘지 않으려 한 인물, 그것이 이방원이었다. 이 사건 이후 정종은 자신에게 후사가 없고 나라의 개국과 안정이 모두 아우의 공이라 하여 방언을 세자로 삼았고 그해 겨울 왕위를 넘겨주었다. 제5장 옥좌 위의 태종 즉위 이듬해 명검문제가 사신을 보내 그를 조선 국왕으로 책봉했다. 이어 영락제가 즉위하자 태종은 하윤을 보내 축하했고 영락제는 그 충성에 감복해 친왕에 준하는 예우로 그를 대했다. 15년에 걸쳐 명나라 황실의 하사품이 해마다 끊이지 않았으니 천하가 부러워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다. 한양환도 1405년 태종은 반대 여론을 물리치고 도읍을 다시 한양으로 옮겼다. 아버지가 정한 도읍이라는 명분이었지만 실은 개경 구세력의 뿌리를 끊어내려는 정치적 결단이었다. 왕씨 후예를 살리다. 1412년 겨울 고려 왕실의 후손이 백성 사이에 숨어 살다 발각되었다. 신하들은 처형을 청했으나 태종은 단호히 거절했다. 제왕의 흥함은 하늘의 뜻이니
왕씨를 죽이는 것은 아버지의 본뜻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그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도록 명했다. 역성혁명의 주역이 전 왕조의 후손을 보호한 이 장면은 냉혹한 정치가 이방원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두 번 내린 단이슬. 1414년과 1415년 함흥 땅에 감로가 내렸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조선 개국 이래 없던 상서로운 징조라 하여 신하들이 축하의 글을 올렸으나 태종은 받지 않았다. 겸양의 몸짓이었다. 세자를 패하다. 1418년 6월 맏아들 양녕대군이 거듭덕을 잃는 행실을 보이자 태종은 결단을 내렸다. 친아들을 폐세자하고 셋째 아들 충녕대군을 세자로 세운 것이다. 자식에 대한 사사로운 정보다 나라의 앞날을 우선한 선택이었다. 제6장 옥좌를 내려놓다. 같은 해 8월 태종은 세자에게 왕위를 넘겼다. 재위 19년 만의 일이었다. 상왕이 된 그는 성덕신공 상왕이라는 존호를 받았으나 인사권과 병권을 가졌기에 완전히 정치에서 손을 뗀 것은 아니었다. 이듬해 대마도 왜구가 변경을 침범하자 상왕의 자리에서 영의정 유정현과 이종무에게 명해 대마도 정벌군을 보냈다. 이것이 바로 기해동정이다. 왕위를 넘긴 뒤에도 국방의 마지막 결정은 그의 몫이었던 셈이다. 명나라 사신이 조선을 찾을 때마다 조선 국왕이 지극한 정성으로 사대한다는 칭송이 이어졌고 이는 태종과 그의 아들 세종에게 함께 돌아간 영예였다. 제7장 형과 어머니를 보내며 태종의 재위 기간 그는 가까운 이들을 차례로 떠나보냈다. 1408년 아버지 태조가 승하하자 사흘을 곡기를 끊고 슬퍼했으며 1419년 형 정종이 세상을 뜨자 상복을 입고 예를 다했다. 1420년 여름에는 평생의 동반자였던 왕비 원경왕후 민씨를 잃었다. 세종은 아버지가 정한 상례의 격식을 넘어설 만큼 슬퍼하며 곡을 했다고 전한다. 왕비는 남편이 정사에만 몰두하며 가산을 돌보지 않던 시절부터 집안을 다스리고 자식들을 가르쳤으며 무인정사 때는 목숨을 건 결단의 순간마다 곁에서 힘을 보탠 이었다. 두 사람은 광주 대모산 기슭 헐릉에 나란히 묻혔다. 제8장 마지막 봄 1422년 영락 20년 4월 상왕 태종은 병을 얻었다. 5살 아래였던 세종은 아버지의 쾌유를 빌었지만 병세는 회복되지 않았다. 5월 10일 이궁에서 태종은 향년 56세로 눈을 감았다. 왕위에 있은 지 19년 상왕으로 지낸 지 4년째였다. 세종은 사흘 동안 수라를 물리고 3년상을 옛법대로 치렀다. 대소신료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목매어 울지 않는 이가 없었고 세월이 흐를수록 슬픔은 오히려 더해갔다고 사관은 기록했다. 명나라 황제 역시 부음을 듣고 조회를 패하며 애도했고 사신을 보내 제사를 지내주었다. 태종에게 마지막까지 따라붙은 것은 다름 아닌 지성으로 큰 나라를 섬긴 왕이라는 평판이었다. 종장 용이 된 사내 칼로 형제를 베고 손으로 아버지를 왕좌에 앉히고 스스로 왕좌에 올랐다가 다시 내려놓은 사내. 조선 왕조의 기틀은 그의 손에서 다져졌고 세종의 태평성대는 바로 이 아버지가 미리 닦아놓은 길 위에서 꽃피었다. 신도비와 행장은 하나같이 그를 덕과 예를 앞세우고 형벌을 삼갔다고 기록하지만 그 이면에는 두 차례의 왕자의 난, 형제의 유배, 냉혹한 결단들이 겹겹이 쌓여있다. 성군의 얼굴과 정치가의 얼굴, 이 두 얼굴을 함께 지닌 인물. 그것이 태종 이방원이었다.